1570년 겨울 조선 최고의 학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10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던 그 사람. 왕이 10번이나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거절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위대한 학자의 마지막 말은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들, 내가 지키지 못한. 이것은 1000원 지폐 속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령을 10번이나 거절한 이유. 평생 그를 괴롭힌 비극. 지금부터 500년 전 한 학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계 이황, 그의 숨겨진 비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570년 12월 8일 경상도 예안현 도산서당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낙동강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나무로 지은 작은 서당 안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수염,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0이었습니다. 선생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자들이 침상 주위에 둘러앉아 스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 밖에는 수십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8대 임금을 거치며 살아온 이 위대한 학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제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아. 가까스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학문을 강조하시던 스승이, 성학십도를 쓰신 그 스승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한 제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조선 최고의 학자이십니다. 주자학을 이 땅에 바로 세우셨고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이황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른 평생 무수한 시련을 견뎌온 이 노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이들, 준이와 저기를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의 두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25과 3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아들들. 선생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입에 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태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문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 권력도, 명예도. 이황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붓을 쥐고 글을 쓰던 그 손이 제자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말이 끊겼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가, 동방의 주자로 불리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학문이 아닌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 흘릴 줄을. 왕들이 10번이나 높은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거절했던 그 사람이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할 줄을.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이 위대한 학자를 평생 괴롭혔을까요? 왜 벼슬을 거절했을까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산서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낙동강에서 물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황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 최고의 학자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70년 전으로 돌려 이 위대한 학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01년 연산군 7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라는 작은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식, 벼슬은 하지 못하고 향리에서 학문만 하며 지내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해 겨울 이식의 집안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2살의 나이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부인 박씨와 7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큰 아들부터 막내까지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뱃속에는 8번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달 후인 1501년 음력 11월 25일 박씨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 태어나자마자 과부가 된 어머니와 가난 속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 하지만 이 아이는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아기가 500년 후 대한민국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이 될 줄을. 얘들아, 밥 먹자. 박씨 부인은 7자식을 먹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밭을 갈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만큼은 시켰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평생 학문을 하셨다. 너희들도 글을 배워야 한다. 큰 아들부터 차례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으면 빌려다 베껴 썼습니다. 선생님을 모실 돈이 없으면 형들이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막내 이황도 5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12살 위인 셋째 형 이유가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아, 이 글자는 인이라고 읽는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뜻이지. 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린 이황은 눈을 반짝이며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지만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어나갔습니다. 이황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똑똑했습니다. 한 번 가르쳐주면 바로 이해했고 2번 읽으면 외웠습니다. 12살 때는 이미 논어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10대의 주자의 학문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 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하늘의 이치가 있다고요. 박씨 부인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신을 닮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보셨다면. 그래, 황아. 네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하지만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황이 15살 되던 해 형들이 차례로 장가를 들었습니다. 식구가 늘어났고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이황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빨리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아니란다, 황아. 급할 것 없다. 학문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란다. 천천히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박씨 부인은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는 학문과 덕을 쌓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황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춥고 배고파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518년 이황이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같은 고을에 사는 허씨 집안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끼리의 혼인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아꼈습니다. 황서방, 과거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가 뒷바라지 잘하겠습니다. 고맙소, 당신. 내가 꼭 급제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소. 이황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1살에 성균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꿈을 위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똑똑한 청년이 훗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될 것도, 그리고 그 학문이 평생 그를 괴롭힐 것도,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 빨리 벼슬을 해서 편히 모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도. 어린 이황이 어머니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학문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나요? 물론이지, 아가. 학문은 모든 것을 지켜준단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이황은 훗날 깨닫게 됩니다. 학문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1534년 서울 성균관입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방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황. 한 선비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황이었습니다. 34의 나이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고향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황아, 정말 장하구나. 이황의 관직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승문원 권지부정자라는 낮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문서를 관리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황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1538년 38살에 성균관 전적이 되었습니다.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이황은 기뻤습니다. 벼슬보다 가르치는 일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이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자, 주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성이 있고 본성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는 이황의 강의는 명쾌했습니다. 어려운 성리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539년 홍문관 수찬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1540년에는 사헌부 지평이 되어 관리들을 감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543년 43이 되던 해였습니다. 조정에서 이황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신은 부족하여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황이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자리를 왜 거절하는 것일까요? 이황, 자네 무슨 생각인가?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아는가?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벼슬보다 학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37년 3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살인과 훈구의 싸움이 치열했고 무고한 선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른바 사화였습니다. 그해 이황의 친형 이해가 사화에 연루되었습니다. 누군가 이해가 영모를 꾀한다고 모함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짓이었지만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형님, 이황은 형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형은 죽음을 면했지만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황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정이란 곳이 이렇게 위험한 곳인가? 학문을 한다는 이유로, 선비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이황이 벼슬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545년 45살 때였습니다. 이황에게 장남 이준이 태어났습니다.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이황은 기뻤습니다. 아들아, 내가 왔구나. 아버지가 잘 키우마.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이황.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좋지만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당신, 이제 벼슬은 그만두고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아이도 태어났는데?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소. 나도 가족과 함께 있고 싶소. 1546년 이황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벼슬을 내려놓고 경상도 예안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대학자가 왜 벼슬을 버리고 내려가는가? 출세를 포기한 것인가? 하지만 이황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아들을 보며 살고 싶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 고향에서 이황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저녁에는 아들과 놀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저 새는 무슨 새예요? 저것은 까칠한다.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는 새지. 진짜요? 우리한테도 기쁜 소식이 올까요? 그럼 아들아, 우리에게는 매일이 기쁜 날이란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황은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이 행복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48년 차남 이적이 태어났습니다. 이황은 더욱 기뻤습니다.
두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대가 이어지겠구나. 그런데 이때 이황은 몰랐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행복은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1550년 이황은 50살이 되었습니다. 장남 이주는 5살, 차남 이적은 3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총명했습니다. 아버지, 이 글자 좀 가르쳐 주세요. 준아, 내가 벌써 글자에 관심을 가지다니. 아버지가 가르쳐 주마. 이황은 행복했습니다.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는 삶. 이것이 그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552년 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살이 된 이준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아, 괜찮니? 아버지, 배가 아파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주는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주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질까요? 그럼 준아,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황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황은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책도 읽지 않았고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준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문도 지식도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1552년 여름, 이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의 나이였습니다. 준아, 준아. 이황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50평생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왜 내 아들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관 속에 어린 아들을 넣었습니다. 관을 덮는 순간 이황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구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집 뒤 야산에 작은 무덤이 생겼습니다. 이황은 매일 무덤 앞에 갔습니다. 준아, 아버지가 왔다. 춥지는 않니? 배고프지는 않니?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이 선생,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몸이 상하십니다. 놔두시오. 나는 여기 있어야 하오. 이황은 무덤 앞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학문이 무슨 소용인가? 평생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주자의 글을 읽고 심성을 닦고 천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사는 하늘의 이치다.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니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치를 안다는 것과 아픔을 견디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밤이 되면 이황은 혼자 울었습니다. 낮에는 제자들 앞에서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부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1554년 이황은 54이 되었습니다. 이준이 죽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워졌습니다. 지금쯤이면 9살이 되었을 텐데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 무슨 놀이를 하고 있을까? 이황은 살아있는 아들, 차남 이적을 더욱 아꼈습니다. 이준을 지키지 못한 만큼 이적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가,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은 이황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곧 찾아왔습니다. 1558년 이황은 58이 되었습니다. 차남 이적은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준이 죽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이황은 여전히 슬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저가, 오늘은 맹자를 읽어보자꾸나. 이황은 아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있던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해 가을 이황의 친형 이해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이황보다 12살 위였고 어린 시절부터 이황을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황은 형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형의 병은 깊었습니다. 황아,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곧 나으실 겁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황아, 내가 우리 집안을 잘 이끌어다오. 1558년 겨울 이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0살의 나이였습니다. 이황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형마저 잃었습니다. 형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황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형의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황은 형의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가야 하는데 왜 형님이 먼저 가십니까? 1560년 이황은 60살이 되었습니다. 환갑을 맞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그해 봄, 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이황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80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 7자식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 황아, 어미는 이제 가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안 됩니다.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어미는 충분히 살았다. 너희들이 다 잘 컸어.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황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효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황아, 너는 충분히 효자였다. 어미는 행복했다. 1560년 여름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의 나이였습니다. 이황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상복을 입고 죽만 먹으며 무덤 옆 작은 움막에서 지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황희가 왔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다가 몸이 상하십니다. 나이도 60이 넘으셨는데. 괜찮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3년 동안 이황은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더 많이 웃게 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왜 벼슬에만 신경 쓰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1563년 3년상이 끝났습니다. 이황은 60셋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장남 이준을 잃고 친형 이해를 잃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황은 텅 빈 마음으로 도산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왔구나. 하지만 예전의 이황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이황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그저 참고 또 참았을 뿐이다. 학문으로는 이 아픔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책으로는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이황에게 마지막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64년 이황은 64이 되었습니다. 3년상을 마치고 도산서당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의 관리였습니다. 선생님, 전교입니다. 전교, 즉 임금의 명령이었습니다. 관리가 공손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임금님께서 선생님을 대제학으로 임명하십니다. 즉시 상경하십시오. 대제학, 홍문관의 최고 관직이었습니다.
학자로서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황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시오. 신은 늙고 병들어 감당할 수 없다고. 선생님, 하지만 가시오. 관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거절하십니까? 대제학이면 큰 벼슬인데. 이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또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선생님, 예조판서로 임명하십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신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1565년, 1566년, 1567년. 매년 조정에서 사람이 왔고 매번 이황은 거절했습니다. 명종 임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황은 왜 계속 거절하는가? 나라가 필요로 하는데.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로군. 누구나 원하는 자리를 왜 마다하는가? 혹시 더 높은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황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황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가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권력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권력은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명예는 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존경은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잃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다. 이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멀리 무덤이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준아, 저가, 형님, 어머니, 다들 저기 계시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너희를 기억하고 싶다. 매일 무덤을 찾아가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벼슬을 하면 서울에 가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가족의 무덤을 자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이황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1568년 이황은 68이 되었습니다. 그해 명종 임금이 직접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황을 공조판서로 임명한다. 반드시 상경하라. 공조판서, 육조의 하나인 공조의 수장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명령한 것을 거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또 거절했습니다. 신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디 다른 사람을 택하소서. 명종은 화가 났습니다. 이황이 짐을 무시하는가? 하지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전하, 이황 선생은 조선의 대학자입니다. 강제로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명종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이황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글이라도 한 편 지어 올리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이황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벼슬은 하지 않지만 글로 나라에 도움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학십도였습니다. 평생의 학문을 집대성한 책, 임금이 성군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10가지 그림과 설명. 이황은 1년 동안 이 책을 썼습니다. 밤낮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68년 가을, 성학십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황은 책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명종은 책을 받고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이로구나. 이황은 벼슬로 나라를 섬기지 않고 학문으로 나라를 섬기는구나. 하지만 이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다. 이것은 변명이다. 내가 가족 곁을 떠날 수 없다는 변명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10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황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도 좋다.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그렇다면 선생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황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무덤이 있는 그 산. 내 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들 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황이 원한 전부였습니다. 1569년 이황은 69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했고 병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입니다. 제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적 도령이 쓰러지셨습니다. 이황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남 이적의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저기가? 급히 이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저가. 이황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여러 명의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 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황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다. 이적은 22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왜 또 내 아들을? 17년 전 장남 이준을 잃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아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더 컸습니다. 준이를 잃고도 저기가 있어서 견뎠다. 그런데 이제 저기마저 잃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황은 며칠 동안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가, 눈을 떠라. 아버지를 봐라. 하지만 이적의 눈은 점점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약해졌습니다. 1569년 여름, 이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의 나이였습니다. 저가. 이황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69 노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아들들을 데려가십니까? 제자들이 스승을 말렸습니다. 선생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놔두시오. 내가 미쳐도 좋소. 내 아들들이 모두 떠났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적의 무덤을 이준의 무덤 옆에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황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아, 저가.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강제로 밥을 먹였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죽어도 좋소. 나는 아이들 곁에 가고 싶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황은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밤 이황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평생을 학문에 바쳤습니다.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자를 공부하고 성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는가?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잃었습니다. 학문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그날 밤 이황은 깨달았습니다. 학문도 중요합니다. 권력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벼슬을 거절한 것은 옳았습니다. 고향에 머문 것도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 어머니와 더 많이 이야기했어야 했다. 형님과 더 자주 만났어야 했다. 책만 읽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있었어야 했습니다. 글만 쓰지 말고 아들들과 놀아줬어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이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다음날 이황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황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문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평생 학문을 강조하시던 스승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것은 사람이다.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이다. 부모님, 형제, 친구, 스승, 제자.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 이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희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스승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황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력은 계속 쇠했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1570년 이황은 일흔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570년 12월 8일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산서당 이황이 누워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노학자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가족을 떠올리는지, 왜 평생 벼슬을 거절했는지. 제자들아, 이황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학문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선생님,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거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말이 끊겼습니다. 이황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선생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저녁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황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570년 12월 8일 오후 6시경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70해의 생애였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황의 유언에 따라 두 아들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묻어다오. 내가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누웠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무덤은 그대로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이황의 묘소 옆에 이준과 이적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조선은 그를 성인으로 추앙했습니다. 문묘에 배양되었고 도산서원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학문은 조선 성리학의 큰 줄기가 되었고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에 이황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500년이 지나도 그를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의 얼굴을 봅니다. 1000원 지폐를 쓸 때마다 그 미소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가 무엇을 후회했는지. 이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학문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부모님, 형제, 자녀, 친구,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황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소중하다고. 이황이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이황처럼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1000원 지폐 속 그 미소.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그것은 성인의 미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한 사람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미소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황은 아들들 곁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 지키지 못했던 아이들을 이제는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계 이황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1000원 지폐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1000원 지폐의 성인 퇴계 이황의 숨겨진 비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